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일입니다. 소개를 워낙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IT 시스템 팀에서 지금 부국장으로 계속 일하고 있고요. 전에는 방송 관련 업무를 IT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컴퓨터 쪽으로 계속 옮기는 업무만 한 5년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작 기술부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한 116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공부하면은 또 교수님들께서 또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하는 되는데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방송사에서 사실은 어떤 형태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 아이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AI가 대체하면서 사람이 많이 잘린다고 얘기하지만 AI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I를 활용하는 사람부터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는 걸 관리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많지 않은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개요 전부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또 그때까지 스토리를 연결해야 되니까 내용들 조금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갈 때마다 요즘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계가 공부를 하죠. 기계가 공부를 합니다. 기계가 공부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보거나 그것만 이용하면 되는 세상이 왔는데, 지금은 이 기계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아마 AI 소프트학과는 아마 행운을 가져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조금 해가지고 경력을 쌓으면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여러분들 조금만 경력 쌓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하고 기계학습,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 여기서 말하는 생성형 AI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나 비디오 쪽도 있지만 챗GPT 여러분들 가끔 써보셨죠? 챗GPT가 어떻게 돼서 성공하게 됐는지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쪼르륵 빨리 하고 방송국 얘기 좀 할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시각 능력, 자연어 능력, 이해 능력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프로그래밍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프로그래밍일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분류와 대상을 보면은 분류를 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AGI라고 얘기를 하죠. AGI,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이제 AGI가 조금 인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부 단계로 이 AGI는 보통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AGI 얘기하는 겁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계학습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계학습, 그리고 그 하부 구조에 딥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딥러닝으로 대부분의 AI를 해결을 하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수학하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이렇게 하고 구조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함수를 이용하려고 보면은 대부분 좀 수학이 조금 필요해요. 진짜 나중에 프로그램 짜다 보면 그게 어떤 옵티마이저를 써야 되는지, 수학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GI는 AGI 컴퓨터, 로봇 등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행동하는 기계,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개발하는 기술이고, 그거를 신경망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면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 조금씩 얘기할게요. 인공지능의 대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학술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4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영상 처리할 수 있고, 음성 처리 있고, 자연어 처리,
요즘 인기는 자연어 처리하고 영상 처리죠. 인공지능의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범용성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인공지능하고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차이점 아세요?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학습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학습이 있으면 AI 프로그래밍이에요. 학습이 없으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학습은 꼭 내가 만든 프로그래밍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데서 학습해온, 이제 뒤에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 학습해온 걸 갖다 쓰는 전위 학습을 해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근데 인공지능, 이제 고성능 인공지능은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딥러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학술적인 건 아닙니다만 업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적으면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우선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챗GPT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머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트랜스포머의 그런 그 알고리즘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성능으로 돌리려면 컴퓨팅 능력이 이어야 됩니다. 요즘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칩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엔비디아 칩 꽂은 거 그게 엔비디아 그 A100이라는 게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 4천만 원 넘게 팔리고 최신은 한 8천만 원까지 간대요. 한 장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엔비디아. 저는 주식은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인공지능은 계속 있었어요. 그 이따 뒤에 나오면 인공지능의 뭐 저 생성형 AI의 그 역사가 또 있는데 거기 보면은 1800 몇 년도에 그 RNN이라는 그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1800년대 그 RNN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56년에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첫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1차 붐이 있었고 1차 붐이 있고 1970년쯤에 한번 그 인공지능을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거의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고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PC가 막 생겨나기 전이었어요. PC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 그 AI 첫째 붐이 일었다가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굉장히 성숙을 했었는데 그리고 계산 기능이라든가 논리체계에 한계가 있어서 AI 윈터가 한번 왔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 그때 이제 컴퓨터들 만들어주고 메인프레임 만들어주고 컴퓨터 만들어주고 PC 만들어지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지식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또 AI 붐이 확 일었어요. 확 일어가지고 뭔가 AI로 모든 프로그래밍으로 다 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어떻게 그 이론만 있고 그 프로그래밍 다 잘라니까 다 이런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못 짰죠. 그런데 데이터 부족으로 사실 AI 인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또 AI 인터가 있다가 2012년에 딥러닝 그 IBM 와스는 그 전에 있었지만 2012년에 CNN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딥러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면서 이미지 그 인식을 하면서 많이 그 알려지기 시작했죠. 2016년에는 구글 알파고의 이세돌 승리가 또 이세돌을 이긴 게 또 한번 붐을 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인기가 끌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2022년 11월 제가 작년 11월쯤에 왔었는데 그때는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챗GPT가 그때 있었는데 GPT가 있었고 챗GPT는 없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챗GPT가 그래서 2022년에 11월 달에 또 한 번 사실은 저 특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 인공지능은 지금 그 계속 발전하는 단계인데, 하이프 사이클을 가트너에서 그 발표하는 이 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도로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쪽으로는 시간이 쭉 가면서 시간이고 저쪽은 기대치예요. 처음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때 기대치가 굉장히 될까 말까 막 이러다가 몇째쯤 오면은 막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이 막 붐이 막 이른다. 거품이 막 일어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 강아지나 강아지나 소나 다 인공지능 한다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붐이 일어. 붐이 일었다가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 쭉 꺼집니다. 그래서 꺼졌다가 다시 꺼지고, 죽을 기술들 다 죽고, 죽을 기업들 다 죽고, 그리고 진짜 기술만 가진 데만 쭉 살아 올라옵니다. 살아 올라와가지고 결국 남는 것들인데, 그 시간을 쭉 상으로 보면 AGI는 지금 한참 그 붐이 일기 전이에요. 될 것이라고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젠 AI, 지금 생성형 AI는 이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챗GPT 나오고부터, 고전부터 인기가 있었지만은 챗GPT 나오고부터 굉장히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요즘은 다 하죠. 뭐 네이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어디든지 다 챗GPT 한다래요. 조그만한 기업들이 챗GPT 한다고 막 주가 띄우게 막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거는 붐이 일었어요. 붐이 일어가지고 어떤 그 뭔가 연구를 하려든가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저런 붐이 한번 일어야지 기술 발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붐이 일었지만 아마 한번 그 기술 붐을 한번 죽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데,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자율주행도 테슬라 자율주행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자율주행은 사실 거품이 대부분 다 꺼졌어요. 테슬라 차량이라든가 자율주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정도만 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은 꼭 필요한 자율주행이 뭔지 그 소프트웨어만 사실은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지금 슬슬 살아 올라오고 있고, 클라우드에 돌린 AI들은 굉장히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런 클라우드 기술들을 사실은 계속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은 영상 쪽 AI 쪽인데, 저거는 2012년서부터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뭐 이렇게 이거는 예전 그림이라서, 그런데 2045년에 인공지능이 만만하게 발전하다가 팽창하는 특이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빨리 오고,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사람 일자리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개편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에 그림 봤듯이 인공지능하고 공존해야 돼요. 그럼 공존하지 않으면 그거를 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여기 학과지만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활용할 줄도 잘 알아야 돼요. 활용하는 기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 사례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쭉 해서 넘어갈게요. 헬스케어 분야 뭐 이런 회사진이라든가 IBM 왔었는데, 이런 것들 사용하면 사람이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다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요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저런 AI 영상 판독 기술을 알려면 AI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지만 병원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빨리 직장을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세요. 이게 AI 소프트웨어를 짜려면은 해당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해당 일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냥 대충 해주는 것만 쓰겠다 그러면 그건 조금 해주는
쓰는 것도 일이겠네. 쓰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쨌든 가서 어쨌든 빨리 들어가가지고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 뒤에 또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알아야지 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짤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나오는 코드들, 그거는 그냥 원리일 뿐이에요. 그냥 기본 구조니까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되 저기에 들어가서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은 별의별 일이 다 터져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암이 안 걸린 사람인데 폐암이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폐암으로 판정을 내려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쇼크 받아가지고 일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폐암인데 폐암이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이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괜찮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려주는데 오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빨리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의 일들을 접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그냥 시장 개발, 뭐 예전에 이제 2019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평균 12년 관리된 것들은 26억 달러가 뭐 비용 절감도 그렇고 15배 시간 단축됐다는데 2020년 코비드 때 3개월 만에 화이자에서 코비드 백신 만들었어요. RNA 백신. 3개월 만에 임상 실험 들어갔습니다. AI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RNA 백신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기로는 그렇게 해요.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임상 실험 들어갔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썼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IoT를 이용한 에그리테크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보면 다 해주겠지 그러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뒤질 수 있어야 되고 논문들을 뒤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 기술들을 제어 기술, 여기는 이제 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AI를 만들어내는 건 AI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건 있겠지만, 온도라든가 습도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겠지만은 제어 기술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AI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어 기술들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영역이니까 그런 것들은 학과에서 배우실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뭐 자율 파종이라든가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면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벌레 죽이고 벌레를 이제 농약 뿌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을 할 수 있죠. 농업 분야. 뭐 로봇이 지나가면서 이제 익은 잘 익은 것들 따는 거죠. 잘 익은 것들 따는데 푹 익은 것 따면 안 되죠. 조금 익기 전에 따야지 땡겨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들하고, 그리고 뭐 제조업 분야도 저렇게 이제 뭐 필요한 그 데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차량 위에 올라가는 저런 그 텐트들 뭐 이런 것들도 설계를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조금만 예전에는 일일이 다 그렸는데 이제는 저런 것들 그려가지고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구글이 만들어 본 경우인데 사람은 이렇게 칩설계를 해요. 반도체 설계를. 근데 구글에서 하는 AI는 이렇게 다 쪼박쪼박 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왜 저게 나왔는지는 기존에 있었던 논문들이라든가 모든 것들 그 데이터들을 쫙 뒤져가지고 빅데이터들을 뒤져가지고 만들어낸 도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산업 현장에 지게차 사고,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것들도 CCTV 카메라에도 요즘은 엣지 컴퓨팅을 해가지고 달리죠.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인지 안 놓인지도 사실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전에 뭐 혹시 생활에 다닌 것 같은 데 보면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들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 검사하는데 딱 보고, 아니면 접시 막 나가면서 쭉 검사하는데 어떤 잘못된 불량품들 검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AI가 쭉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일자리 잃는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명의 일을 할 수 있거나 1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분야도 좀 있는데 영상 편집 분야 작년에 있던 자료 중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저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다른 그림을 넣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장면이라든가 중요한 장면들을 카메라로 다 찍어오면은 사실 스토리만 넣어주면 편집을 찾아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 불편합니다. 영 불편해요. 그리고 기술들은 다 있는데 어떤 영상을 찍어오는데 스토리에 필요한 영상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정에 의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려면 여러분들은 취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생산이라든가 스포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 축구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축구는 한 2시간 정도 되고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4시간 정도를 합니다. 보통 테니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요. 근데 그 긴 시간 4시간짜리를 하이라이트 생성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집어넣고 그것들은 이제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딱 그 치고 나가지고 이게 포인트가 올라갈 때 우리 하이라이트 스포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그 포인트 올라가는 부분만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장면을 보이는 하이라이트 보여주는데 그 특이한 행동과 영역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서 소리가 나든가 두 손을 바짝 들고 파이팅을 외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으로 이제 한 몇 초씩 잘라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잘라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쭉 쳤는데 4시간짜리를 단 5분이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웨딩 비디오 편집이라든가 단순한 편집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토리 넣어주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여러 개들 사진 찍어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어도비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데 AI들 그 프로그램들 많죠. 그리고 포토샵 이런 데서 사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뒤를 잔디로 만들어달라고 초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쫙 만들어줍니다. 말로. 멀티모달 쪽을 사용하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디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용을 해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들 그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 시스템들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인화된 것들을 추천하죠. 우리가 클릭을 어떻게 한다든가 검색을 뭘 던진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만 떨어지죠. 그런 것들 콘텐츠 기반 필터링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유저 MBTI에 비슷한 MBTI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비슷한 콘텐츠들을 계속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쪽 거는 이제 AI 앵커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AI 앵커인데요. 일주일에 한 15분 정도 저걸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만 넣어주면 해요. 그런데 약간 어눌한 때가 있어. 그거 보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 예전에는 이제 저런 것들을 앵커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 그 광고하는 거죠. 몇 시에 뭐 합니다. 어떤 합니다. 저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실제 뉴스는 실제 앵커들이 하고. 그래서 앵커들 불러가지고 다시 또 녹화해야 되거든요. 엔진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걸로 해가지고 텍스트 넣어주고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달리 3에 텍스트 넣어주면 그림 그려주죠. 혹시 오픈AI 달리 알아요? 달리? 알죠?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음성 합성이라든가 페이크 뉴스들 많이 생성되는데 저런 것들 다 미디어 분야에서 좋게 쓰면은 활용을 하는 거고 나쁘게 쓰면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통 분야도 많죠. 아마존에 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재고 소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가격 제한, 구매 이력이라든가 검색 이력, 클릭 이력 이런 것들 보고 가격 제한도 하고 할인도
개별화 시켜서 할인 쿠폰도 던져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AI를 활용하고요. 월마트 이덴 같은 경우가 에덴이라고 그러나요? 에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데 월마트는 전 세계적인 마트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나 신선식품 관리 지원 시스템을 갖다 AI 챗봇이 해줍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팔려나가는 것들이 뭐 당근이 팔려나가가지고 떨어질 때 됐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다 공급업체에 주문 넣고 그랬죠. 클릭을 하다더니 뭐 해가지고 다 넣고 그랬는데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한 일주일 정도 분량이 남았다, 한 3일 정도 분량이 남아서 채워야 되는 것 같다면 AI가 다 해서 하고, 그리고 공급자에 알려주면 공급자는 또 질문을 AI에 던져요. 챗봇을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지만 전화를 걸어도 AI가 와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번 질문을 계속 던져도 짜증나는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잘해준대요. 얼마나 좋겠어, 공급자들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주 재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슬라 아까 얘기했죠.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 딥러닝 그 컴퓨터 이름이 뭐죠? 그때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로봇까지 만든다고 있어요. 로봇까지. 거기 자율주행 를 돌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비전 AI를 가지고 로봇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저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제어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요. 자기 위치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걸 보고 제어 프로그램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옮겨놓고 사람이 옆에서 치워도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계속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옆에 넘어져도 약간 너무 비슷하죠. 저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슬라형도 있지만은 그 자동차에서도 혹시 들어가도 AI를 해야 돼요. 뭐 AI가 그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많이 사용이 돼. 공급 제품 분량 줄이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런 또 유전 조건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폰에다가 이렇게 AI 오픈 소프트웨어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달고 다닙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좋아요. 두 손 두고 달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차량 어쨌든 불법이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라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고. 어쨌든 우주 분야는 이 별들 지금 이제 이거 유튜브 가끔 보신 분들 저도 유튜브에 들은 거니까 이 전 우주에 별 함성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우주 과학자가 있는데 별의 개수가 태양 같은 것들이죠. 태양 같은 것들이 몇 개 되는지 알아요? 그게 지구에 있는 모래알 있죠. 모래알의 개수보다 많대요. 엄청납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다 사실은 지도를 그려야 되는 이게 다 은하계 덤들이 다 은하계인데 그것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 지도를 못 만들어낸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그 형태로 그리고 사진은 다 이게 짜집기 하는 거죠. 짜집기를 다 할 때 AI가 아니면 저 짜집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뭐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코딩하는 인공지능, 저는 이제 로봇이
그렇게 샘플 작업을 스스로 작업할 배우는데 이렇게 API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본적인 코딩을 우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혹시나 누가 여기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저런 소스 코드는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직장 들어가면 저런 소스 코드는 넘쳐나요. 넘쳐나. 뭐 기타브에 지금 기타브에도 많지만은 저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선배들이라든가 동료들 이런 그 노하우들을 갖다 빌려가지고 같이 짜면은 굉장히 빨리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코드 해저 폴리시해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지금도 뭐 사실은 일반 예전에는 웹페이지 만들려고 하면은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은 웹페이지 개발자를 썼죠. 개발자라고 얘기하는데 썼는데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아주 그냥 딱 떨어져요. CSS라든가 여러 가지 다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한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한두 달 하면은 진짜 웬만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현업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산업에 관련된 노하우가 있다면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챗GPT가 뭐 그 만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못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AI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우선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 알으니까. 그리고 패션 분야에 이렇게 저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걸 얻는 거는 진짜 핏이 딱 떨어져야 돼요. 핏이 딱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대충 이렇게 헐거하게 맞춰가지고 옷 사라고 보여주죠. 옷을 누가 사겠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그래서 저렇게 핏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으려면은 제대로 된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패션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키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들 우선 뭐 가장 그 챗GPT가 가능한데 챗GPT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그 작가들이 난리가 났었죠. 챗GPT 쓰지 말라고. 그래서 카피라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인키트라는 출판 쪽에도 뭐 여러 가지 독서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유통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냥 쭉 하는 내용들이라서 우사하고 뒤에 가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할게요. 머신러닝이 아까 그 딥러닝의 항구 위에 있는 구조라고 했죠. 머신러닝이 큰 내용인데 경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프로그래밍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인데 우리 옛날에 뭐 이프모이라든가 뭐 여기 자바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용해서 룰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을 만들죠. 프로그램을 짜서 그죠? 근데 머신러닝에서 접근하는 거, AI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을 넣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짰죠? 짜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결과치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머신러닝들은 알겠지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예상 결과를 넣고 샘플 데이터를 넣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컴퓨터로 돌리면은 AI 모델이 나오죠. 모델이 나와서 예측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컴퓨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학습에는 기계학습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준지도학습이라든가 자기지도학습은 저것들을 믹싱한 거니까 그리고 전이학습 총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에요. 전이학습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갖다 쓰는 거고 지도학습은 이렇게 라벨링이 필요한 것들 스팸 필터링이나 이미지 분류라든가 이런 지도학습 입출력이 모두 제공되죠.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털의 색깔, 고양이의 털의 색깔, 꼬리 색깔, 털 색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입력만 제공하고 분류는 안 되는 그런 형태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슈퍼바이저라는 답이 없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어떤 환경에 특정 목표가 달성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게임할 때 먹는 거 있죠. 아이템들 먹으면 힘세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낼 때마다 계속 그 함수 값을 높여주는 겁니다. 함수의 값들을 높여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데 이런 강화학습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좋은 데라고 볼 때마다 우리 그거 아마 챗GPT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답이 나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를 갖다 좋은지 안 좋은지 베러나 워스를 갖다 누르라고 얘기를 하죠. 도움을 누르면 그 다음에 걔는 그쪽으로 사실은 계속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강학습이에요. 준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을 너무 많이 달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이제 인풋 데이터를 주고 일부 데이터들은 그 오렌지인지 바나나인지 있고 인풋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막 믹시가 해가지고 서로 스스로 알아서 찾게 만드는 거고 자기 지도 학습은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로나 때까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있어서 저 라벨링 다뤄주는 랭글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메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잘랐는데 다 저 라벨링 같은 친구들 다 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다 하게 됩니다. 전이학습 같은 경우는 딥러닝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을 끌어와서 우리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거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 짜다 보면 임포트해서 쓰는 것들인데 소스 모델들을 타겟 모델로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어쨌든 남의 학습한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넣어놨어요. 여기가 다 알기 했어요. 그래서 교육하면 회기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리고 군집 문제를 푸는 비슷한 특정한 그룹들한테 하는 군집 문제를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다 사실은 조금씩 알아야 돼요. 다는 몰라도 돼. 조금씩 알아야 돼.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대충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차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일을 할 때 분류를 잘 해야죠. 그래야지 이놈의 본성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화학습도 있고요. 강화학습은 아까 강화학습은 보상을 주는 거라 그러죠. 보상 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지도학습은 분류나 회기 여러 가지 쓰는데 그런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 워플로우를 보면 한 번씩 해봤죠. 그 공공 데이터라든가 IoT 데이터 가지고 해봤어요? 분류해가지고 안 해봤나? 어쨌든 새로운 데이터가 가지면 이게 가령 10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다. 워플로우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억 건의 데이터에서 한 10%, 20%만 띄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씁니다. 슈퍼바이저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 데이터를 갖다 내는데 내 임의로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골라서 랜덤하게 뽑아서 하죠. 파이썬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픽처 익스트레이션 하고 그 익스트레이션 되는 것들을 대한 것들 예측 모델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확정을 시켜서 그리고 나머지 80% 90% 데이터로 갖다 데이터로 새로운 그 그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워플로우는 그렇게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일부러 띄어서 그 데이터가 가능한 좋은 데이터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그 피처 익스트레이션을 한 게 있으면은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할 때는 빅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답을 얻어낼 때는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라든가 할 때도 필요한 것들을 일부를 뽑아서 피처를 만들어서 그 피처로 알고리즘 만들고 그걸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예측을 해내는 게 머신러닝 워플로드. 혹시 이렇게 소프트웨어 짜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짜져 있어요. 저 내용을 잘 알으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중에 아웃풋이 나올 때 아웃풋이 나올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언더피팅이냐 오버피팅이냐. 학습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과도하게 시키잖아요. 학습을 과도하게 시키면 차라리 안 시키는 건 못합니다.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밤새가지고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은 아침에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도하게 공부했어요. 아니면은 집합하고 수학에서 집합하고 맨 끝에 통계 공부만 열심히 했어. 근데 중간에서 가장 많이 나갔어. 그죠? 통계하고 그 집합은 굉장히 잘했어. 근데 다른 것들을 공부 안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언더피팅 우리가 데이터가 뭐 1억 건, 100억 건 뭐 이래 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하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학습시킬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줘도 적정하게 다시는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집합 문제하고 통계 문제만 무지하게 공부하고 다른 것들은 이래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대로 사실은 못 골라내는 경우고 과하게 공부한 거고 언더피팅은 대충 공부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것들을 이제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나서 그 나중에 알아볼 때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나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기타브라든가 이런 데서 샘플 코드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법 해석들 보면은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딥러닝 쪽으로 올수록 굉장히 정확도는 좋아집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해석 가능도가 과학적인 해석 가능한 게 머신러닝 때는 사실은 가능했어요. 데이터가 별로 없을 조그만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해석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딥러닝으로 오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파이썬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그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때는 자바라든가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굉장히 에러가 많죠. 에러가 많아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는데 요즘은 파이썬으로 짜면은 왜 되지 이래요. 왜 되지 이상하게 잘 돼. 요즘 그래서 파이썬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서울에 제가 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다 가끔 이제 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공자들은 국문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쪽의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룰들을 국어사전이라든가 뭐 이런 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챗GPT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더 잘 알아. 코딩을 못하는 분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코딩 배우려고 와요. 코딩을 잘하면 그 친구들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아까지만 코딩 외에 사실은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빨리 직장 들어가는 게 사실 업무 룰을 알아야 돼요. 그 친구들 국문학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챗GPT를 배우듯이 그런 업무 룰을 알아야지 훨씬 효용성이 있습니다. 파이썬 얘기했죠. 왜 되지 그런다니까. 몇 주 쳤는데 돼요. 몇 주 쳤는데 사람 얼굴 인식하고 얼굴 디텍트하는 것들 오픈 CV로 몇 줄만 치면 쭉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해석도가 딥러닝 쪽으로 가면 왜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냥 돼. 이게 사실 불가능. 랜덤 포레스트는 과학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알고리즘 사실 데이터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의 이제는 데이터들이라는 이런들이 과학적인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때려 밀어놓고 나오면 오케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우겨요. 그 논문이라든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의 논문들은 밀어넣어가지고 데이터 나오면은 그냥 막 우겨가지고 막 밀어넣었어요.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우기고 막 그래가지고 논문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딥러닝은 이제 그런 기계학습들을 심층 신경망이라는 형태로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경망 모델, 그렇다고 신경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신경망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지. x 1, 2, 3, 4, n까지 주면은 y가 나오면 fx를 만들죠. 저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연결을 합니다. NLP 형태로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체를 로드로하고 뭐 수상의 입력, 출력 뭐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인간의 뇌 구조를 모감해서 만든 수학적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를 쭉 연결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쪽으로 쭉 왔다가 여기서 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수십 번 에포크를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들끼리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딥러닝 쪽은. 그래서 기존에 머신러닝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처 익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아웃풋을 이게 차냐 아니냐, 저 차가 차냐 아니냐를 갖다 다시 구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알아가지고 피처 익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AI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은 아직도 전통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필기 분석이라든가 클러스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은 좀 되고 있고,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오디오는 거의 대부분 이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딥러닝 쪽 알고리즘들이 되어 있고, 뭐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고, 라이브러리는 뭐 텐서플로라든가 파이토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미지 처리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주로 사용하고, 요즘 파이터치 많이 사용하죠. 파이터치를 많이 불러서 쓰고, 그리고 개발 환경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 구글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파이찬, 구글 콜앱 뭐 이런 것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고 R 스튜디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가장 편해요. 그리고 뭐 AI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리즘, 뭐 라이브러리는 어떤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은 파이터치가 많이 쓰이고 있고, 텐서플로는 사실 조금 더 과학적인 분야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머신러닝 쪽은 머신러닝이 사실은 딥러닝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들은 좀 전통적인 사람이 하는 머신러닝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펜더스, 넘파이, 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강화학습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딥러닝이 뒤차 보면은 CNN, RNN 뭐 이것들은 이제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RNN 쪽은 뭐 자연어 처리 쪽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할 것들이 이제 RNN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챗GPT로 왔는지 그거 좀 말씀드릴 거고, 우선은 영상부터 할게요. CNN 혹시 잠깐 안 쉬고 바로 계속 쭉 할까요? 내가 쉬었다. 네, 쉬어요. 쉬어요? 예.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쉬고 나갈게요.